뉴진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가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 북한과 베트남을 연이어서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지금 임박한 분위기죠. 예,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베트남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고, 또 지난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을 자리에서 큰 성과를 못 얻어서 아마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저 임박한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7월 3일에서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르면 그 바로 전에 6월 말이나 뭐 언제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고요. 예. 그 동안은 9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이 되나 봐요. 9월에. 예, 그래서 예. 그걸 기념해서 북한 답방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푸틴의 방북 시점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월 말 이달 말이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6월 말이. 또 9월 달에는 9월 달 나름대로 요번에 이후에 성과를 아마 확대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은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이 될 것 같다. 그 7월 초에 있는 그 국제 행사 바로 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은 2000년 7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 24년 만의 방문입니다. 예, 참 집권도 오래 했네요. 첫 방문이 뭐 2020년도 아니고 2000년 7월 첫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옛소련 붕괴 이후에 북러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북러 관계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그 밀착도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북한을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동북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렛대를 삼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북한 무기의 수입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 여객열차가 4년 만에 개통이 돼서요. 러시아 관광객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아마 가는 그런 루트로 만들었을 것 같고 연간 그 정제유 상한선 공급을 이제 50만 배럴이 지금 제재 대상인데 거의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제공을 뭐 이미 하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여러모로 다각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밀착도를 또 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죠. 최고급 맞습니다.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푸틴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 되게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아우루스 선물도 사실은 원래 이것도 일종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거든요. 보란 듯이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북중러 삼각협력보다는 이제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까지 빨리 가까워진 이유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네, 맞습니다. 그 무기를 제공하고 정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선 급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장 급할 때 도와주는 게 정말 친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는 어떻게 될지 일단 가장 주목되는 건 북한은 무기를 러시안 군사 기술을 제공한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 그게 이제 우리의 첫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인공위성 제작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좀 더 이게
좀 뭐 더 강화된다 그러나 한 스텝 더 나아가나 뭐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층 강화된 군사 협력 강화 조약을 맺을 게 거의 확실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관광이나 각종 경제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발전도 있을 것 같고 뭐 챗 GPT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그 협력을 아마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마치 옛날에 우리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그 우주인들을 해외에 막 보내면서 사실 북한의 자극을 거꾸로 러시아가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이번에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뭐 마치 인공위성에 북인사를 태워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군요. 예, 다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이제 그 탄도가 대기권에 재진입한다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그런 최고 기술은 아마 전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군사적인 어떤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뭐 자동 개입까지는 아니라 그러셨지만 어쨌든 북한도 강력한 뒷배를 두 나라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같고요. 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적 핵 우산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상 핵 보유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NPT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사실 그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듯이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핵심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고 북한과 군사 협력도 그렇고 이게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계속 뛰어보면서 이제 일종의 우리를 관리하겠다, 한국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북러 무역과 경제 관계를 서방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노동자 파견하는 문제, 북한 관광 개발 문제, 이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군사협력 이외에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로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예.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벌써 이제 여객열차가 4년 만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러시아로 여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러시아로 가게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루트가 이제 다시 뚫린 셈이고요. 그렇고 제가 좀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관광 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개발 인프라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관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그런 게 될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이 중국과 굉장히 그 갈등을 빚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는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보란 듯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푸틴이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거 푸틴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도 보지 못한다. 분쟁 지역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푸틴 목소리하고 좀 다르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오던 푸틴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까요? 그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저들도 우리의 그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이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쪽을 오히려 좀 국익 관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던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항상 그거 얘기할 때 러시아 없이는 우리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제재 반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이제 살짝 이렇게 구슬려 줬는데요.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고차원적인 전술이라고 보고 약간은 비열한 그런 전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국익 차원에서 완전히 그 러시아를 떨구지 못하는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절대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우회에서
무기를 보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약간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경고네. 예, 또 워닝이요. 그렇죠. 그죠? 북한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으려면 너네가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하는군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 약간 오싹한데요. 자, 2081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러시아 무기 생산 능력이 그렇게 형편없나요? 푸틴 대통령이 오죽하면 북한을 찾을까 생각하니 궁금합니다. 예. 그때 물량이 워낙 딸려서 그런가요? 왜 그랬나요? 지금은 이제 자체 생산 능력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직 그 최신 무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품들은 여전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북한 무기가 절실하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 무기 절실한 것 플러스 북한이나 이란의 그런 새로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가 정말 일타 뭐 매피 일석 몇 조 이상의 이제 그런 종합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체 생산도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북한 무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 단계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무기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들어갈게요. 예. 가계도에 관한 겁니다. 최근 이런 뉴스도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제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두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녀 마리아 보론초바는 생명공학 관련 세션의 패널로 카테리나 티코노바는 어떻게 이름이 전혀 다르네. 러시아의 기술 주권 보장에 관한 포럼의 영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 두 여성이 자신의 친딸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장기 집권 동안 뭐 가족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됐다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하여튼 특히 이 두 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혼한 첫 그 아내하고 사이에 난 두 자녀고 그 첫 아내가 누군지는 밝혀져 있습니까? 아내는 밝혀져 있고 그 아내는 이제 항상 드러나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안 드러났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랬다가 이제 뭐 자식도 다 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흥미로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친딸이라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딸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보안상의 이런 보안상 저기 뭐 전 부인이라 그랬는데 뭐 지금 부인도 있죠. 공식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무슨 앵커 출신? 체조 선수 출신. 체조 선수. 노래도 있고 최근에 또 앵커도 있습니다. 예. 아, 또 다른 또 다른 선수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교수님이 파악하시는 그 푸틴 대통령의 부인은 한 몇 명? 지금까지 한 3명? 4명?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적어도 한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 존재했었다. 그럼 자식은? 자식도 최소한 이 자식 요 두 딸 외에도 한 2명 정도 더 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거는 더더욱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재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딸이 여기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두 딸이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 공식석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배경이 뭘지 지금 자신의 집권 이후 차후를 생각하는 수순인가 이런 추측도 나와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소련의 다른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내세워서 또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기도 했고 뭐 북한도 뭐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다음 대통령을 자신의 그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엔 너무 나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나의 혈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필을 좀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신이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병 들었을 때 그 이후에 가족 전체가 어떤 나쁜 짓을 당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뭐 딸에게 계승하는 그런 정도의 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러시아가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두 딸을 통해서 푸틴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두 딸도 지금 제재 대상이죠. 맞습니다.
푸틴의 장녀 보론초바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빼닮은 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치 김정은 동생이 예. 김여정이 김정은 생각을 뭐 얘기한다거나 할까요? 뭐 비유가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푸틴의 두 딸이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은 이제 여기 이제 다들 좀 오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상했어요. 결혼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신랑. 예, 맞습니다. 남편의. 그리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니고 다른 성을 사용했는데 네. 아무튼 그 장녀는 이제 원래 의사하고 그래서 지금 생명 관련된 어떤 그런 기관의 장으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소의 장으로 있고 네. 둘째 딸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그 어떤 그 공학적인 부분에 지금 그 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치보다도 어쨌든 두 딸이라는 점이 이제 더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딸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조금 무섭네요.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하긴 했지만 대선 앞둔 시점에 핵무기 사용 관련 여러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참 가장 제가 봤을 땐 비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믿고 싶습니다. 절대로 소형 핵무기까지 전술 핵무기까지 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침략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아주 확고하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전술을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쏘진 않을 거로 믿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나토나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이고 우리 이 한반도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핵을 가지고 이제 잣대로 한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비열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좀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신 푸틴 어떤 지도자입니까? 비열한 지도자입니까? 할까봐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튼 어떤 지도자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그 인류의 위협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실제로 하면은 많이 있던데 어쨌든 일단 처음에는 출신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검소하고 애국적인 지도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의 출신이 또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초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곧바로 사라지고 조금씩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자의 길로 간다. 결국 이제 권력의 맛을 알게 됐고 또 돈의 맛을 알게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대내적 불만을 또 결국은 끔찍하게도 대외적인 침략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내적인 불만을 잠재우는 요소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내부의 큰 푸틴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그 엘리트들의 큰 욕망이었는데요. 그걸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집권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 뭐 경제 같은 건가요? 뭐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 전시 그런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이미 상당히 5조 이상의 그 작년에 그 러시아의 최대 그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5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기업 법인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시 또 강화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전시 경제를 쭉 이어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분명히 부메랑으로 타격이 올 것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율도 뭐 7%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쇼이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왜 이 쇼이구 국방장관 2012년부터 재직을 했던데 10년 이상 재직한 국방장관 갑자기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쇼이구는 지난번에 그 프리고진을 막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한 땅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점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는 잘 포착되고 있지 않은
바로 그 내부의 경제 문제를 관리할 사람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후임자를 약간 경제 쪽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국방장관을 뽑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아예 민간인 출신이고 경제학자이고 실물 경험, 경제 경험이 많은 그런 벨로우소프라고 하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역시 경제군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예요. 이게 뭐 그 동서고금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게 뭐 계속 우방국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5월 달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전통적인 우호국들 연달아 찾고 있고 이제 뭐 북한과 베트남 방문까지 이제 6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보폭을 푸틴이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 국가들하고는 이제 군사적인 것도 물론 이제 포함됐겠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그 현재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은 소위 이제 친러시아적인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되는 그런 국가들 중에 일부를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베트남까지 내려가는 거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국제 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로 대외 활동 어려울 텐데 하니까 우방국들 위주로 지금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딴 데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 푸틴도 이게 체포되는 거 되게 겁내나 봐요. 근데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아니, 물론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제 완전한 독재 국가가 아닌 가령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데도 과감하게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이런 나라도 얼마든지 가서 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그런 걸 또 과시할 수도 있군요. 아까 경제적인 문제 얘기하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세계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6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짜 며칠 안 됐네요. 국제경제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동방지향적인 게 자기네 자국의 국내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제재가 주로 이제 그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데는 이제 동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동방이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아시아,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전통적인 남부아시아까지 인도 이런 데까지 포함되는 얘기, 이란 포함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각대장으로 유명합니다. 푸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회담에서 2시간 늦었고요. 2014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회담에서 4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근데 9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지난해죠. 지난해 9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30분 먼저 와서 기다렸. 그때 시계를 잘못 본 거 아닌지. 여하튼 지각대장 푸틴도 변하는 건가요? 그 과거에 그 기다리게 했던 거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쇼인데. 그래요?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똥줄이 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좀 잠깐 의사소개서 삭제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재미있는 거는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할 때도 오히려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 늦게 나오는. 서로요? 서로 그런 어떤 지각 경쟁도 하는군요. 정말 재미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01